사무실의 공기는 빗물에 젖은 시멘트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거센 비바람이 일신 그룹의 본사 건물을 강타했고 통유리창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비명을 질렀다. 긴급 이사회실의 침묵은 열띤 고함보다 더 절망적이었다. 10여 명의 중역들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감히 한유진의 아버지 한 회장을 향하지 못했다. 모두가 마지막 구명줄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참이었다. 화영그룹이 박진우 회장이 우리 측 주요 주주들을 모두 포섭했습니다. 방금 전 적대적 인수합병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재무이사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희미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이 심장을 움켜쥐었고 굳건했던 거인의 몸이 의자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한유진의 외침이 회의실을 갈랐다. 혼란이 폭발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는 119를 외쳤다. 그러나 한유진은 그 모든 소음의 중심에서 유일하게 침착했다. 그녀는 무너진 아버지에게 달려가면서도 비서실장에게 정확하게 지시했다. 가장 가까운 병원 VIP실로 연락하세요. 심장 전문에 대기시키고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시라고 연락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이성만이 남아 있었다. 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절망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수술실 앞 붉은 등만이 꺼지지 않는 눈처럼 깜박였다. 한유진의 어머니는 이미 실신 직전이었고 충성스러운 김 변호사만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한유진을 복도 구석으로 불렀다. 아가씨, 상황이 최악입니다. 화영의 자금력으로는 내일 아침이면 일시는 공중분해됩니다. 한유진은 하얀 벽에 등을 기댔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숨겨왔다. 경영학 수석 졸업 5개의 외국어, 날카로운 시장 분석 능력. 아버지는 그녀를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일신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방법이 없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분명 무언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게 독약이라도 마셔야 할 때예요. 김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었다. 단 한 줄의 제안이 적힌 메모에 가까웠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유진이 메모를 가로챘다. 그녀의 눈이 유일하게 흔들린 것은 그 이름을 보았을 때였다. 신화그룹,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남자 강태준. 신화그룹의 강태준 대표가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가 화영그룹의 공격을 막아주는 대가로 아가씨와의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한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준, 얼음 요새라 불리는 남자. 피도 눈물도 없이 인수합병 시장을 지배하는 포식자. 그는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을 원할까? 이건 구원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포식자에게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였다.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아버지는 아직 수술실 안에 있었다. 일신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피와 아버지의 땀이 깃든 수천 명 직원의 생계가 걸린 왕국이었다. 한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수락하겠다고 전하세요. 지금 당장 그를 만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냉정이 돌아와 있었다. 신화그룹의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도시의 폭풍우가 발 아래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갈랐지만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거대한 흑단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늘진 눈.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조각상 같았다. 한유진이 방 안에 들어섰을 때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숨막히는 무시야말로 그가 상대를 압도하는 방식이었다. 한유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일신그룹의 한유진입니다.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제야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경매에 나온 물건의 가치를 매기듯이. 그의 눈에는 어떤 흥미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소유욕과 계산만이 번뜩였다. 앉지. 그가 짧게 명령했다. 그는 이미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철을 그녀 앞으로 밀어냈다. 결혼 계약서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그의 눈빛만큼이나 차가웠다. 내가 일신을 구하는 조건이지. 일신의 지분 51%를 담보로 제공하고 너는 내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계약 기간은 2년, 2년 후 이혼에 합의하며 일신의 지분은 다시 너희에게 돌아간다. 물론 그동안 발생한 모든 부채를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한유진은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결혼 계약서라기보다는 노예 문서에 가까웠다. 그녀의 모든 사생활 공개 석상에서의 발언, 심지어 복장과 표정까지 통제하는 조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을한 유진은 갑 강태준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감정적 표현도 대중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사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다.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감금 아닌가요? 강태준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가시를 그가 놓칠 리 없었다. 강태준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비웃음이었다. 감금이라. 거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군. 너는 지금 내 아버지의 목숨과 수천 명의 생계를 구걸하러 온 입장이다. 감금이라도 감지덕지 해야지. 그의 오만함이 한계치를 넘어섰다. 한유진은 계약서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거래를 받아들이되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다. 제가 얻는 것은 무엇이죠? 단순히 2년 뒤에 빚더미가 된 회사를 돌려받는 것뿐인가요? 그녀의 당돌함에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흥미롭군. 이 상황에서도 협상을 시도할 줄이야.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위압감이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좋다.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너는 신화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직함을 갖게 된다. 그게 네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치다. 그리고 네가 내 지시를 완벽하게 따른다면 일신그룹의 정상화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적어도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한유진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특정 조항, 일신그룹의 경영권은 계약 기간 동안 전적으로 갑에게 위임된다는 부분에 붉은 줄을 그었다. 이 조항은 수정해야겠습니다. 경영권은 위임하되 저는 일신의 부사장 직함을 유지하며 경영 상태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받아야겠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조건을 걸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물건이 아닌 존재로 인식했다. 네가 뭘 할 수 있지? 네 아버지가 무너뜨린 회사를. 그의 목소리에 경멸이 담겼다. 한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는 강 대표님께서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시면 이 계약은 없던 일로 하죠.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일어설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준 같은 남자는 순종하는 장난감보다 저항하는 사냥감을 더 흥미로워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방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는 결국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마저 차가웠다. 좋아. 그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내 아내 역할을 할 수 있겠지. 그는 비서를 불러 조항 수정을 지시했다. 새로운 계약서가 출력되어 오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폭풍우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한유진은 창밖의 번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불을 잡기 위해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수정된 계약서에 그녀가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강태준이 서류를 가져갔다. 내일 오전 10시 신화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 결혼 발표다. 그는 통보하듯 말했다. 드레스와 준비는 내 비서가 처리할 거다. 너는 그냥 인형처럼 웃기만 하면 돼.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한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래는 성사됐군요. 강 대표님. 그럼 제 아버님의 병원과 일신그룹의 급한 불부터 꺼주시죠. 남편 될 사람으로서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남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일 아침 일신그룹의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 그리고 한유진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 계약은 네가 시작한 게 아니야. 끝내는 건 역시 내가 결정한다. 네가 그 부사장 직함으로 무슨 장난을 칠 생각이든 내 손바닥 아니라는 걸 잊지 마. 그의 목소리는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대표님 손바닥이 생각보다 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마치고 당당하게 그의 집무실을 걸어나갔다. 문이 닫히자 강태준은 처음으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가 사라진 문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 알 수 없는 흥미가 스쳤다. 한유진은 신화타워의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유리벽 너머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가 보였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했고 일신을 지킬 시간을 벌었다. 그 대가로 그녀는 얼음 요새 강태준의 아내가 되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발톱을 갈며 다짐했다. 이 거래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병원으로 돌아온 한유진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대표님 지금 신화그룹에서 긴급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화영의 주식 매집이 중단됐어요. 전화기 너머 재무이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지고 의사가 걸어 나왔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환자분은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기적 같은 소식이 연달아 도착했다. 한유진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한유진은 굳게 감았던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 기적을 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병원 창밖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은 신화타워를 향해 있었다. 결혼식은 전쟁 선포식처럼 치러졌다. 불과 24시간 만에 신화 호텔의 가장 큰 홀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로 뒤덮였지만 그 향기는 어떤 온기도 전하지 못하고 차가운 조명 아래 시들어가는 듯했다. 재계와 언론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한 회장이 쓰러진 지 하루 만에 딸이 강태준과 결혼하는 이 기괴한 속도전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벌떼의 웅웅거림처럼 홀을 채웠다. 한유진은 완벽한 인형이었다. 강태준의 비서가 골라준 화려하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무게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기쁨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강태준이 명령했던 인형 같은 미소의 그림자만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아버지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일신그룹의 주가는 강태준의 자금 수혈로 폭락을 멈추고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혼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다.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주례사의 긴 말들이 오가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한유진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정면 혹은 이 결혼을 통해 그가 얻어낼 이익의 청사진을 향해 있는 듯했다.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한유진 양을 아내로 맞아 그의 예라는 대답은 기계음처럼 건조했다. 마침내 한유진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앞에 쓰러진 아버지의 얼굴과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수천 명 직원의 불안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예.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이 예라는 한마디는 그녀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서약이었다. 짧은 입맞춤의 순간 그의 입술은 그녀의 입술에 닿는 대신 뺨에 스쳤다. 얼음 조각이 피부를 벤 듯한 감촉이었다. 피로연은 거대하고 공허했다. 강태준은 제게 거물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의 태도는 여전했지만 신화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한유진 덕분에 그의 주변 공기는 미묘하게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은 한유진에게 다가와 위로인지 축하인지 모를 말들을 건넸다. 힘내세요, 한유진 씨. 한 회장님은 곧 일어나실 겁니다. 그녀는 모든 말에 기계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화영그룹의 박진우 회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는 뱀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 대표, 정말 축하하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얻다니. 그것도 아주 극적인 시기에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한유진 양도 축하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용감한 결단이었어. 일신이 신화의 그늘 아래서 잘 버텨주길 바라지. 한유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저 미소 뒤에 아버지를 무너뜨린 칼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 강태준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행동은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소유권 주장 F 가까웠다. 박 회장, 내 아내에게 조언해 줄 시간 있으면 자네 회사 주가나 신경 쓰는 게 어떨까? 오늘 거래량이 심상치 않던데.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진우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피로연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은 한유진을 데리고 호텔을 빠져나왔다.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밤을 가로질러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 어제의 폭풍우는 멎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없었다. 한유진은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2년간의 감옥 생활을 가늠했다. 그녀는 지쳤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펜트하우스는 강태준 그 자신을 닮아 있었다. 광활하고 미니멀하며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모든 가구는 검은색, 흰색, 회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마치 최고급 모델하우스나 박물관처럼 비현실적인 정돈 상태를 유지했다. 강태준은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졌다. 그리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제 쇼는 끝났다. 한유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기자들 앞에서는 완벽한 연기였어. 하지만 여기선 그럴 필요 없지.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네가 이 결혼을 받아들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계약서 10조 사망.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기억하나. 그의 눈빛은 그녀를 사냥감으로 보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두려움에 떨거나 눈물을 흘리며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지금껏 봐왔던 약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한유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물론 기억합니다. 강 대표님.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그 계약서의 부칙 4조 2항을 간과하신 것 같군요. 강태준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소리지? 한유진은 그의 소나기 안에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부칙 4조 2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그리고 계약서 그 어디에도 아내로서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논리정연했다. 강태준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나와 법률 싸움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내 아버지 회사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잊었어. 그가 그녀의 턱을 더 세게 쥐었다. 한유진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법률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계약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표님은 비즈니스맨이시니 불명확한 계약 조항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시겠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공기보다 더 냉정했다. 만약 대표님께서 지금 저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신다면 그건 상호 합의가 아닌 일방적 강요가 됩니다. 그건 계약 위반이죠. 그리고 저는 이 결혼이 사기와 강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일신 그룹을 구하기 위한 결혼이 신화그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스캔들로 변하는 것 원치 않으시겠죠. 강태준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을 받아내고 있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온 순간에도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협상과 전쟁을 치러왔지만 이런 식의 저항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결혼 첫날 밤 자신의 침실이 될 공간에서. 그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흥미가 그의 내면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순종적인 인형들 돈과 권력 앞에 쉽게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린 늑대처럼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하룻밤의 대립, 그녀의 굴복하지 않는 지성과 강인함이 그의 무감각했던 감각을 자극했다. 재미있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한유진.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꼬았다. 좋아, 내 말이 맞아. 계약은 명확해야지. 그럼 앞으로 아내로서의 의무는 내가 공식 석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외의 것들은 내 방에서 조용히 지내도록. 그는 턱짓으로 복도 끝에 있는 방을 가리켰다. 저 방이 내 방이다. 내 허락 없이는 서재나 내 집무실에는 들어올 생각 마. 네가 부사장 직함을 요구했으니 내일 아침 8시까지 일신그룹의 현황 파악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네가 얼마나 유능한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다시 서류를 검토하는 CEO의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한유진은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보고서는 내일 아침 정확히 8시에 올려두죠. 그녀는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망설임 없이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강태주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한유진은 문의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그녀는 간신히 첫 번째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얼음 요새에서 살아남아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한편 강태주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다보았다. 잔에는 붉은 와인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한유진이 닫고 들어간 방문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당당했던 눈빛, 논리정연한 목소리, 그리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던 그 기백.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한유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지루했던 그의 왕국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존재가 발을 들였다. 얼음 요새의 주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매혹이라는 감정의 균열을 경험했다. 결혼 후의 일상은 전쟁 후의 소강 상태처럼 삭막했다. 강태준과 한유진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양쪽 끝을 차지한 두 개의 고독한 섬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유일하게 두 사람이 의무적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마저도 10인용이 넘는 거대한 대리석 식탁의 양끝에서 신문과 태블릿 PC 화면을 사이에 둔 채 이루어졌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수저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으로도 깨질 듯 위태로웠다. 강태주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한유진이 곧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값비싼 드레스룸을 채운 명품들에 탐닉하거나 신화그룹 사모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교계에 나가 가십을 즐기리라 생각했다. 혹은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돈을 요구하거나 아버지를 살려달라 애원할 것이라 짐작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부유한 여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집사에게 그녀의 모든 동태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보고 내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사모님께서는 쇼핑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저택의 서재에 들어가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강태주는 의외였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곳은 경제 철학 군사 전략에 이르는 방대한 장서와
신화그룹의 초기 비즈니스 데이터까지 보관된 그의 두뇌와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는 흥미를 느꼈다. 허락하지. 원하는 건 뭐든 가져다 주되 방해하지 마. 그는 그녀가 고상한 척 소설책이나 뒤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뒤 그가 이른 새벽 서재에 들렀을 때 목격한 광경은 그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한유진은 소설책 코너가 아닌 복잡한 것이 경제학 서적과 인수합병 전략, 그리고 그가 일부러 방치해둔 10년치 신화그룹의 과거 사업 보고서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는 낡은 서류들을 탐독하며 노트북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입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집중력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 모습은 파산한 그룹의 볼모로 잡혀온 가련한 상속녀가 아니라 적진의 심장부에서 기밀을 분석하는 엘리트 전략가에 가까웠다. 강태주는 소리 없이 서재를 나왔다. 그의 내면에 차가운 호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호기심은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TV에서는 아침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 중견 물류 기업에 대한 분석이었다. 앵커는 무능한 경영진을 비난했다. 강태준이 무심하게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멍청한 놈들. 저런 부실 기업은 빨리 정리하는 게 시장에 이롭지. 바로 그때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한유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부실 경영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강태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뭐라고 한유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잠을 설친 듯 붉었지만 그 안의 빛은 선명했다. 저 회사의 문제는 경영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들의 물류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재고 관리와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이 10년 전에 멈춰 있어요. 아날로그식 운영이 디지털 시대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강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바로 어제 신화그룹의 전략기획실에서 올린 보고서가 저 물류회사의 인수를 단순 부실로 인한 가치 없음으로 결론 내렸었다. 하지만 한유진의 지적은 달랐다. 그녀는 문제의 표면이 아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 회사는 부실 기업이 아니라 신화그룹의 IT 플랫폼과 결합될 경우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숨겨진 보석이었다. 그는 식사를 마친 척자리에서 일어났다. 출근하자마자 그는 전략기획실장에게 재조사를 명령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실패, 그 관점에서 다시 분석해. 당장. 몇 시간 뒤 격앙된 목소리의 보고가 돌아왔다. 회장님, 정확하십니다. 그들의 인프라는 완벽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플랫폼만 제공한다면 이건 대박입니다. 강태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약속했던 일신그룹 현황 파악 보고서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MA팀이 작성한 피상적인 자료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수십 장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구조조정 전략서였다. 한유진은 일신의 실패를 감추거나 미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들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 방식, 그리고 박진우 회장이 파고든 취약점들을 냉혹할 정도로 정확하게 분석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녀는 일신의 자산 중 박진우가 간과하고 있는 핵심 기술 특허와 부동산 자산을 정확히 식별해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것은 강태준의 유능한 팀조차 며칠 밤낮을 매달려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보고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 이틀 만에 그것도 적진의 한복판에서 홀로 해냈다. 강태준은 서류를 든 채 서재로 향했다. 한유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신화그룹의 오래된 프로젝트 파일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가 방에 들어선 것도 모를 만큼 집중한 모습이었다. 그는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다가갔다. 이 보고서 네가 직접 작성했나? 그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부사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내 아버지를 비난하는 내용도 가감없이 적었군. 냉혈 아닌 건가? 아니면 나에게 잘 보이려는 수작인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한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진실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면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아버님의 실수도 일신의 현실도요. 그리고 저는 강 대표님께 잘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제 목적은 오직 일신의 회생뿐이니까요.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당당함, 그녀의 지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이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 약한 자들, 혹은 자신의 돈과 권력에 아첨하는 자들만을 상대해왔다. 하지만 한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과 동등한 지적 수준에서 혹은 그 이상에서 자신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검토하던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신화그룹이 몇 년째 고전하던 바이오 사업 분야의 자료였다. 이건 왜 보고 있지? 그가 물었다. 서재에 있기에 읽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의견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분석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의 한 부분을 씌었다. RD 투자는 막대하지만 상용화 모델이 불분명합니다. 기술력은 최고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그의 심장이 한 대 맞은 듯 쿵 하고 울렸다. 그녀가 방금 지적한 것은 그가 이사회에서 수차례 질책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바로 그 문제였다. 강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드레스도 보석도 없었다.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그녀는 그저 한유진이라는 지성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지적인 매혹, intellectual attraction이었다. 얼음 요새로 불리던 그의 무감각한 세계에 돈이나 권력이 아닌 날카로운 지성이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자극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단지 재물이 아니라 자신과 체스판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의 얼음장 같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얼음 위로 뜨거운 불꽃이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위험한 게임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태준과의 결혼 생활은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일상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으나 그 밑에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한유진은 자신에게 허락된 감옥인 펜트하우스를 그녀의 전쟁 사령부로 바꾸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서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일신그룹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신화그룹의 방화벽을 통과하여 일신의 내부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가족을 나락으로 내몬 원융 화영그룹의 박진우 회장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난 3년간의 일신그룹 재무제표 계약서, 심지어는 삭제된 이메일 로그까지 복원하며 데이터의 파편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이런 움직임을 눈치챘지만 막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일신그룹의 회생 방안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에게 던져준 보고서 과제 이후 그는 한유진이라는 지적 존재에 대한 기묘한 존중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한 얼마든지 발버둥 쳐보라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몰랐다. 그녀의 칼날이 이미 자신의 적을 향해 겨눠지고 있다는 것을. 한유진은 곧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일신의 몰락은 화영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선언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이전부터 마치 암세포처럼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일신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던 중소협력업체들이 거의 동시에 부도를 선언했다. 수십 년간 거래해온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6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 부도난 협력업체들과 대출을 거부한 은행들의 배후를 추적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관련 없는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더 깊이 파고들자 거미줄처럼 얽힌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모든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은 단 하나의 종착지를 향하고 있었다. HY 캐피털, 화영 HHYT 캐피털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박진우는 처음부터 일신을 산산조각 낼 작정으로 수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목을 조여왔던 것이다. 아버지는 정면 승부에서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박진우는 비열한 독을 사용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유진은 더욱 냉정하게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녀에게는 분노보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이용한 유령 회사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문득 강태준의 서재에서 보았던 자료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일신의 자료뿐만 아니라 강태준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신화그룹에 공개된 사업 보고서와 협력업체 리스트까지 검토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 리스트와 신화그룹의 자료를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이 모니터의 한 지점에서 멈췄다. 믿을 수 없는 이름이 보였다. 테라바이오 솔루션즈. 그것은 일신의 핵심 협력업체를 부도나게 만든 유령 회사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 이름이 동시에 신화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거대 바이오테크 프로젝트의 신규 자재 공급업체 목록에 버젓이 올라 있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한유진은 즉시 강태준이 언급했던 그리고 자신이 조언했던 그 물류회사를 떠올렸다. 신화그룹이 최근 인수한 바로 그 회사였다. 그녀는 신화의 내부망에 더 깊이 접근할 권한은 없었지만 부사장 직함으로 그 물류회사의 배송 데이터를 조회할 수는 있었다. 테라바이오 솔루션즈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연구소 주소로 고가의 바이오 원료를 배송하고 있었고 그 모든 비용은 신화그룹의 바이오 프로젝트 팀에서 지급되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진우의 목표는 단순히 일신그룹을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일신을 미끼로 삼아 신화그룹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강태준의 심장부에 빨대를 꽂고 있었다. 그는 신화그룹의 자금으로 자신의 유령 회사를 살찌우고 있었으며 동시에 언제든
신화의 바이오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일신을 무너뜨린 것처럼 신화그룹 역시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몰랐다. 한유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과 자신이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의 적을 갖게 된 것이다. 박진우라는 거대한 뱀이 두 개의 둥지를 동시에 노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알려야 하는가? 이 정보는 그녀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이용해 강태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빌미를 잡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진우라는 남자의 잔인함을 알고 있었다. 그가 신화그룹을 흔들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일신그룹에도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룩한 모든 것은 다시 한번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녀는 강태준을 믿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는 냉혈한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능력을 믿었다. 그는 박진우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지금은 감정적인 복수심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공통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가장 강력한 아군이 필요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강태준의 집무실 문을 직접 노크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지? 저녁 식사 시간은 아직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소 대신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한유진은 그가 검토하던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적인 용무가 아닙니다. 강 대표님, 일신그룹의 부사장으로서 신화그룹의 회장님께 긴급히 보고드릴 안건이 있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는 그녀가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들고 나온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그는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서 말해. 한유진은 소파에 앉는 대신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그가 방금 언급했던 유령 회사의 이름 테라바이오 솔루션즈에 대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이 회사를 아십니까? 그녀가 물었다. 강태준은 화면을 잠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내 바이오 프로젝트의 신규 공급업체 중 하나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일신그룹의 부사장이 왜 내 협력업체를 조사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에 불쾌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묻어났다. 한유진은 그의 반응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 화면에는 그 회사가 일신그룹을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간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이 회사는 일신그룹의 협력업체들을 연쇄부도 처리시킨 유령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화영그룹의 박진우 회장이 있습니다. 강태준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한유진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저는 이 결혼 계약을 제안하신 대표님의 의도를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확신만이 존재했다. 대표님의 적은 단순히 제 아버지를 쓰러뜨린 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대표님의 요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은 태블릿 화면과 한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신화의 물류 데이터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은 숨겼다. 그녀는 그에게 결정적인 단서 하나만을 던져주었다. 그가 이 단서를 물고 박진우를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보를 가져온 자신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거할 것인지. 이것은 그녀가 강태준에게 던진 위험한 시험이었다. 강태준의 집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유진이 던진 마지막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의 왕국 심장부에 이미 적의 깃발이 꽂혔다는 선전포고였다. 강태준은 수년간 무표정으로 단련된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와 결혼한 볼모였다. 이것은 자신을 흔들기 위한 혹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 수 있었다. 그 태블릿,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정보 어디서 입수했지? 일신의 부사장이 신화그룹의 비공개 협력업체 리스트를 어떻게 손에 넣었냔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시스템을 해킹했거나 내부에 첩자를 심어두었다고 의심했다. 어느 쪽이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유진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끄지 않고 그대로 그에게 밀어보냈다. 대표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서재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신화그룹의 과거 사업 보고서, 그리고 일신그룹의 부사장으로서 접근 가능한 양사의 거래 내역. 저는 단지 공개된 사실들을 조합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신화 물류망에 접근했던 사실은 철저히 숨겼다.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회장님.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신의 운명은 신화에 묶여 있습니다. 신화그룹이 흔들린다면 일신은 가장 먼저 가라앉을 겁니다. 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이 결혼을 선택한 제가 스스로 무덤을 팔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 생존을 위해 보고하는 겁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이해관계가 묶인 파트너의 위치에 두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거짓이 없었다. 오직 상황을 타개하려는 냉철한 이성만이 존재했다. 그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봐. 이 정보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도 믿지 않지도 않았다. 하지만 확인은 반드시 필요했다. 한유진이 집무실을 나가자마자 강태준은 비서실장이 아닌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화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아는 그에게 직보하는 내부 감사팀장이었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따르게. 테라바이오 솔루션즈. 이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3시간 안에 내 책상 위로 가져와. 자금 흐름 실소 유주, 그리고 우리 바이오 프로젝트 팀 내부의 연결고리까지. 어떤 경로로든 정보가 새나가면 자네는 이 업계에서 사라질 줄 알게. 그의 명령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성에 구멍이 뚫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분노했지만 동시에 한유진이라는 변수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단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이 정도의 연관성을 파악했다면 그녀는 단순한 똑똑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재적인 전략가였다.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내부 감사팀의 긴급 보고서가 그의 비밀 금고를 통해 전달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한유진의 경고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테라바이오 솔루션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완벽한 유령 회사였다.
그 회사는 신화의 바이오 프로젝트 팀 내부 핵심 연구원 몇 명을 매수했고 그들을 통해 RD 자금을 세탁해 빼돌리고 있었다.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박진우 회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스위스 계좌로 향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다. 한유진이 옳았다. 박진우는 일신을 미끼로 자신의 시선을 돌린 뒤 자신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에 심장부에 칼을 꽂아 넣고 있었다. 만약 한유진이 이것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몇 달 뒤 그는 빈 껍데기뿐인 연구 결과와 막대한 자금 손실, 그리고 시장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을 것이다. 그녀가 그를 구한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내로 들인 여자가 단순한 장식품이나 볼모가 아님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경멸과 무시로 대했던 그녀에게 빚을 졌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그녀의 지성에 대한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이 솟아올랐다. 매혹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자신과 동등한, 어쩌면 자신을 능가할 수도 있는 존재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다. 그날 밤 강태주는 저녁 식탁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직접 한유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는 평소의 냉소적인 표정 대신 복잡하고 진지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내 서재로 와주겠나? 그 서재 말고 내 개인 집무실 말이야. 펜트하우스 가장 안쪽에 위치한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았던 그의 진짜 성역이었다. 한유진이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방 안은 전쟁 상황실을 방불케 했다.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그녀가 보여주었던 자금 흐름도가 훨씬 더 상세하게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내부 감사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다. 강태주는 넥타이를 푼 채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보고서 파일을 던져주었다. 내 말이 맞았어.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한 첫 번째 사과이자 첫 번째 인정이었다. 한유진은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상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내부 매수자까지 있었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강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스키 잔을 그녀에게도 하나 건넸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 지금은 술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박진우, 강태준이 얼음이 담긴 잔을 돌리며 말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니야. 그는 내 바이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훔치려 했어. 그리고 실패의 책임을 나에게 돌려 신화그룹 내에서의 내 입지를 흔들려고 한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감돌았다. 그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서울의 지도를 바라보았다. 한유진은 잔을 내려놓고 지도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일석이조를 노린 겁니다. 일신을 무너뜨려 자금줄을 확보하고 동시에 신화를 공격해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려 한 거죠. 그는 항상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과대망상증 환자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강태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상의 갑과 을 혹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통의 적을 눈앞에 둔 두 명의 최고 사령관이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명령이 아닌 질문을 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이것은 시험이자 진정한 파트너십의 제안이었다. 한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박진우의 화영그룹 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언론사들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였다. 지금 당장 테라바이오를 치는 건 하책입니다. 박진우는 꼬리 자르기를 할 테고 내부 매수자들만 처벌받고 끝나겠죠. 신화그룹은 내부 단속에 실패했다는 오명만 쓰게 될 겁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마주 보았다. 우리는
박진우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테라바이오가 아닌 그와 연결된 다른 약한 고리를 공격받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당황해서 테라바이오에 숨겨둔 자금을 회수하려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할 때, 그때 덮치는 겁니다. 그녀의 전략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계획을 들으며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식의 전략을 구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힘으로 부수고 정복하는 방식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녀는 뱀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 뱀의 굴을 이용할 줄 알았다. 구체적인 방법은 그가 물었다. 한유진은 펜을 들어 테라바이오와 박진우의 처남 계좌 사이에 있던 또 다른 작은 유령 회사를 동그라미 쳤다. 이 회사를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겁니다. 탈세 혐의로요. 아주 작은 규모의 탈세 혐의로. 박진우는 이것이 단순한 세무조사라고 생각하겠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금 세탁 라인이 노출될까봐 불안해지겠죠. 그는 분명 돈을 옮기려 할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날이 밝아오는 줄도 모르고 반격 계획을 세웠다. 차가운 위스키와 날카로운 전략이 오갔다. 강태준은 지적인 흥분으로 빛나는 한유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매혹되었던 그 밤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의 감정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강력했다. 그는 자신의 얼음 요새를 지킬 유일한 동맹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동맹이 결성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첫 번째 포성이 울렸다. 그것은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선체를 찢는 어뢰와 같았다. 강태준은 신화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한유진은 저택의 서재, 그녀의 임시 사령부에서 각자의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암호화된 통신선 하나만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팽팽한 기대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물은 박진우 회장의 핵심 사업부가 아니었다. 한유진이 지목한 곳은 화영그룹의 복잡한 공급망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대한정밀화학이라는 중소기업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수많은 협력업체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한유진의 분석은 그 회사가 화영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부에 핵심 안정제를 독점 공급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박진우가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였다. 작전은 강태준의 자원과 한유진의 전략이 완벽하게 결합된 형태였다. 강태준조차 존재를 잊고 있던 신화그룹의 유령 자회사 알파에셋 매니지먼트가 동원되었다. 한유진의 지시하에 알파에셋은 지난 48시간 동안 시장에 풀린 대한정밀화학의 부실 채권을 조용히 그리고 대량으로 매입했다. 그들은 대한정밀화학의 최대 채권자가 되었다. 강태준이 마우스 클릭으로 최종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 순간 알파에셋은 대한정밀화학에 채무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재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자산 동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즉각 받아들였다. 대한정밀화학의 모든 생산 라인과 자금 흐름이 한순간에 마비되었다. 화영으로 향하던 핵심 안정제 공급이 완벽하게 끊겼다. 화영그룹 본사 박진우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승리의 시가를 음미하고 있었다. 신화그룹 바이오 프로젝트의 내부 자료가 그의 메일함으로 막 전송된 참이었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멍청한 곰이 한유진이라는 인질에게 한눈이 팔린 사이 곰의 꿀단지를 통째로 훔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한 미소는
디스플레이 사업부 본부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라졌다. 대한정밀화학이라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박진우는 처음엔 짜증을 냈다. 고작 작은 협력업체 하나의 문제로 자신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고는 심각했다. 회장님 생산 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대한정밀이 유일한 공급처였습니다. 대체 업체를 찾으려면 최소 2주는 걸립니다. 박진우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껐다. 손실액이 초단위로 불어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배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알파 에셋 매니지먼트. 생소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자회사의 모회사가 신화그룹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박진우는 실소했다. 강태준. 그 돌대가리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는 이 공격이 자신이 테라바이오를 심어둔 것에 대한 어설픈 보복이라 생각했다. 그저 운 좋게 약한 고리 하나를 찾아낸 것이라고. 박진우는 강태준을 힘만 쓸 줄 아는 짐승으로 경멸했다. 이런 정교한 금융공격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분명 유능한 부하를 새로 영입했거나 혹은 그저 분노에 차서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른 것이라 폄하했다. 그는 결코 이 공격의 설계자가 자신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인질 한유진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겨우 이 정도로 나를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어리석은 녀석. 박진우는 강태준이 한유진과의 정략 결혼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고 그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강태준이 이 결혼이라는 약점을 스스로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그 약점을 제대로 찔러주는 것이 예의였다. 그는 이 공격에 대한 보복을 사업이 아닌 강태준의 개인적인 명예에 하기로 결정했다. 박진우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한 인터넷 언론사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 편집장, 특종 하나 줄까? 세기의 결혼식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강태준이 어떻게 무너진 일신의 상속녀를 샀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독사의 혀처럼 매끄러웠다. 그는 이 스캔들이 강태준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신화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이라 확신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흥분 대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유진은 여전히 서재에서 화영그룹의 주가 변동을 분석하고 있었다. 1단계는 성공했어. 강태준이 짧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를 향한 신뢰가 묻어났다. 대한정밀은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박진우는 제대로 한 방 맞았지.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는 이 공격이 제 머리에서 나왔다는 건 꿈에도 모를 테니. 그는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겠죠.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나의 약한 부분. 그녀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평판 그리고 저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태준의 개인 비서로부터 긴급 통화가 걸려왔다.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야?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회장님, 지금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스피커폰으로 돌린 채 비서가 보낸 링크를 태블릿으로 열었다. 헤드라인은 악의적이고 자극적이었다. 얼음 요새 CEO 인질 신부를 맞이하다 신화 일신 합병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 그녀는 팔려왔다. 기사는 익명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하며 한 회장이 쓰러진 날
강태준이 한유진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얼마나 모욕적인 계약을 맺었는지 상세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날조하여 묘사했다. 기사는 그들의 결혼식이 사랑 없는 거래였으며 한유진은 아버지의 목숨값을 치르기 위해 팔려온 비운의 희생양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기사는 강태준을 비정한 악마로 한유진을 무력한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것은 신화그룹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는 동시에 한유진이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박진우의 교활한 수였다. 강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사업적인 공격은 예상했지만 이토록 비열하고 개인적인 모욕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한유진을 바라보았. 그녀는 이제 전 국민의 조롱거리이자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거나 울음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절망하는 표정을 지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명예가 짓밟힌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유진은 강태준의 태블릿을 가져가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마치 적의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듯 냉철한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기사를 다 읽고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빠르군요. 하지만 역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화나지 않나 그가 낯선 목소리로 물었다. 한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강태준이 처음 보는 차갑고도 위험한 미소였다. 화가 나죠. 하지만 박진우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그는 저를 희생양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제물로 바쳐 당신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는 저를 무대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자신이 제물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었다는 것을. 그녀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전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가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연극을 시작했으니 우리가 화답해줘야죠. 강 대표님.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결말은 아닐 겁니다. 악의적인 기사가 터져나온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는 벌집을 쑤신 듯했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고 얼음 요새 CEO의 도덕적 해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경제지의 일면을 장식했다. 강태준이 한유진이라는 인재를 잡기 위해 사용한 비정한 방식은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신화그룹의 브랜드 이미지는 수년간 쌓아 올린 견고함을 비웃듯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태준의 최측근 이사들조차 그를 압박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그룹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당장 사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한 이사는 한술 더 떴다. 박진우 회장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그가 이 스캔들을 빌미로 주주들을 선동하면 그들의 공포는 박진우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얼음 조각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예전의 그라면 주가 방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한유진을 내치거나 혹은 그녀를 철저히 병풍 뒤로 숨기고 막대한 돈으로 언론을 틀어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회의실 스크린을 통해 원격으로 접속해 있는 한유진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녀는 이 모든 비난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정리라.
강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다. 박진우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요. 내가 한유진 씨를 버리고 스스로 도덕적 결함을 인정하는 것. 내가 내 손으로 내 약점을 도려내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신화그룹 홍보실은 3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도록. 이사들의 얼굴이 하얘졌다. 기자회견이라니요. 지금 나가시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강태준이 그들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숨을수록 의욕은 커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는 저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스크린 속에 한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안에 한유진 부사장과 함께 설 겁니다. 박진우가 짠 연극의 주연 배우들을 직접 만나게 해줘야지 않겠소. 신화호텔의 기자회견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저기에 찬 눈빛으로 그들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생중계를 지켜보며 샴페인을 준비했다. 강태준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유진이 어떻게 울음을 터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참이었다. 홍보팀은 절박하게 한유진에게 대본을 쥐어주려 했다.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금은 안정을 찾고 있다는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용 대본이었다. 한유진은 그 대본을 옆으로 밀어냈다. 이건 박진우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일신그룹의 부사장이자 강태준 회장의 파트너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홍보팀이 당황했다. 강태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이사들 앞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녀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단상 위에 섰다. 수천 개의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강태준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홀 전체를 압도했다. 최근 불거진 기사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인정했다. 일신그룹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한유진 부사장의 결혼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양사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합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전략적 결합이라는 말은 사실상 거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진우는 화면을 보며 비웃었다. 멍청한 녀석 제발로 함정에 빠져드는군. 강태준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언론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전략적 결합이 반드시 사랑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존중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한유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시선이 한유진에게 애써 쏠렸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정을 구하거나 무언가를 변명하기 위해 서지 않았습니다. 일신그룹의 부사장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함을 분명히 밝혔다. 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일신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 회장님은 저와 제 가족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일신의 잠재력과 저의 능력을 믿어준 파트너로서의 제안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이 예상했던 눈물의 희생양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당한 여성 경영인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박진우가 미리 심어둔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파트너라고요. 하지만 사실상 팔려왔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닙니까? 듣기로는 화영그룹의 박진우 회장 역시 일신을 돕기 위해 제안을 했다던데요.
왜 그 제안은 거절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함정 질문이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자비로운 구원자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미지를 심으려 했다. 모든 카메라가 한유진의 입을 주목했다. 한유진은 잠시 눈을 들어 그 기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짓는 대신 오히려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화영그룹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을 도움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홀 안의 공기가 멈췄다. 그녀는 계속했다. 박 회장님의 제안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조건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분은 일신그룹의 회생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일신이 보유한 특정 자산과 기술 특허에만 관심을 보이셨죠.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게도 그 자산들은 최근 신화그룹이 조사 중인 테라바이오 솔루션즈라는 유령 회사와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더군요. 테라바이오 솔루션즈. 그 이름이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대부분의 연예부 기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지만 자리에 있던 소수의 베테랑 경제부 기자들의 눈이 번뜩였다. 테라바이오, 그게 왜 여기서 나오지? 한유진은 그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정확히 심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자신에게 던진 스캔들을 박진우의 비리를 폭로하는 무대로 완벽하게 뒤바꾼 것이다. 박진우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이름을 또 다른 기자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진우 회장이 유령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똑바로 대답하세요. 그 기자가 무례하게 단상 쪽으로 몸을 밀어붙였다. 그 순간 강태준이 움직였다. 그는 경호원들보다 빨랐다. 그는 한유진의 앞을 막아서듯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그녀를 완벽하게 가렸다. 그는 질문을 던진 기자를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내 아내는 방금 당신의 질문에 대답했소. 다음 질문. 그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의 행동은 본능적이었다.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냉혈한 CEO가 자신의 인지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모습. 거래와 존중이라는 단어보다 이 하나의 행동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증명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것은 스캔들의 해명이 아니라 공동의 적에 맞서는 파워 커플의 선전포고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단절이 아니었다. 함께 폭풍을 뚫고 나온 전우회와도 같은 묘한 유대감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준은 홍보팀의 격앙된 보고를 받았다. 강태준 아내를 보호하다. 한유진 부사장 스캔들을 정면 돌파 화영그룹의 의혹 제기, 언론의 헤드라인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위스키 바에서 직접 잔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테라바이오 솔루션즈라.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가 결혼 후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보인 진짜 미소였다. 아주 훌륭한 한방이었어. 한유진 부사장. 한유진은 잔을 받았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다. 박진우는 이제 승리를 축하하는 대신 자신의 더러운 비밀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폭풍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미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했다. 얼음 요새의 벽이 그들도 모르는 사이 서로를 향해 허물어지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폭풍의 눈이었다. 한유진이 던진 테라바이오라는 이름은 언론과 재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경제부 기자들은 이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박진우는 즉각 신화그룹의 비열한 물타기라며 반박 기사를 냈지만 의혹의 불씨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뒤였다. 대중은 이제 강태준의 스캔들이 아닌 화영그룹의 비리 의혹에 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곳은 더 이상 두 사람의 감옥이나 계약의 공간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개인 집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모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최정예 내부 감사팀과 보안팀 전체를 한유진의 지휘하에 배치했다. 그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이 자신과 신하를 구할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한유진은 잠을 잊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팀이 테라바이오에서 확보한 자금 흐름도를 벽면 스크린 전체에 띄워놓고 수백 개의 계좌와 유령 회사들을 추적했다. 박진우는 단순히 신화의 RD 자금을 횡령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며칠 밤을 새운 붉은 눈으로 강태준에게 브리핑했다. 이건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스위스 은행의 처남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자금은 다시 세탁되어 케이맨 제도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놀랍게도 다시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그는 돈을 밖으로 빼돌린 게 아니라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다시 들여오고 있었어요. 강태준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목적이 뭐지? 한유진은 다른 스크린을 켰다. 거기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에 대한 자료가 떠 있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 국책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핵심 인물, 김 의원입니다. 그녀는 한 정치인의 사진을 띄웠다. 그녀는 마지막 연결고리를 보여주었다. 박진우가 세탁한 자금이 흘러들어간 최종 종착지는 바로 김 의원의 정치 후원금 계좌와 그 가족이 소유한 위장재단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진우는 일신과 신화에서 빼돌린 돈으로 정치인을 매수했고 그 대가로 스마트시티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자체를 통째로 삼킬 계획이었던 것이다.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이것은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었다. 박진우, 그가 감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았다. 한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우리가 가진 건 자금의 흐름뿐입니다. 그 돈이 무슨 대가로 오갔는지 증명할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박진우와 김 의원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서나 혹은 그들의 대화록이 담긴 장부가 그런 치명적인 자료를 그가 사무실에 뒀을 리가 없지. 강태준이 말했다. 물론이죠. 한유진이 동의했다. 그는 극도로 신중한 인간이에요. 아마도 완벽하게 암호화된 별도의 서버에 보관하고 있겠죠. 그녀는 지난 48시간 동안 박진우의 개인 서버와 화영그룹의 메인 서버를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강태준의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사장님, 박 회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스위스 은행의 보안 등급을 분석해 봤습니다. 단순한 계좌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VVIP 고객들을 위한 최고 등급의 디지털 금고 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스위스 알프스 지하 벙커에 디지털적으로는 양자 암호화 기술로 보호됩니다. 한유진의 눈이 빛났다. 거기군요. 박진우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스위스 은행 서버에 자신의 모든 검은 거래 내역을 숨겨둔 겁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거긴 불가능해. 스위스 은행법과 양자, 암호화, 국가정보기관도 뚫지 못하는 곳이야. 하지만 한유진의 표정은 포기가 아니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완벽한 방패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도 내부에서 열어주는 작은 문만 있다면 무너뜨릴 수 있죠. 그녀는 강태준의 보안팀장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박진우가 그 볼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이나 터미널을 추적할 수 있습니까? 그가 접속하는 순간을 노린다면 암호화가 해제되는 찰나의 순간을 가로챌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보안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극도로 위험하고 불법적인 해킹 시도였다. 하지만 강태준이 그를 제지했다. 할 수 있나?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박 회장은 편집증 환자처럼 외부에서는 절대 접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화영그룹 본사 최상층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만 접속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언제 접속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의 집무실 전화가 울렸다. 국세청에서 온 공식 통보였다. 회장님, 한유진 부사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박진우의 또 다른 유령 회사에 대한 탈세 제보가 접수되어 국세청이 방금 화영그룹 본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한유진이 계획했던 박진우를 흔들기 위한 두 번째 카드였다. 한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바로 지금이에요. 그녀가 외쳤다. 박진우는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들, 특히 김 의원과의 거래 내역을 당장 확인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겁니다. 그는 지금 틀림없이 스위스 볼트 서버에 접속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보안팀장의 자리로 달려가 키보드를 잡았다. 지금 당장 화영그룹 서버로 통하는 백도어를 여세요. 강태준의 보안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박진우의 방화벽을 우회하고 그의 집무실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찾았습니다. 스위스 볼트로 향하는 데이터 스트림이 열렸습니다. 한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데이터가 오가는 그 찰나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암호화된 파일 목록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너무 많아요. 어느 것이 장부인지 그녀가 초조하게 중얼거릴 때였다. 송도, 파이널, 약정서, PDF, K의원, 요구사항, V3JP, 파일 이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찾았어요. 다운로드 시작합니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영그룹 본사, 자신의 집무실에서 다급하게 파일을 옮기던 박진우의 모니터에 붉은 경고창이 떴다. 외부 침입 감지. 박진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연결을 끊었지만 이미 늦었다. 더 큰 문제는 침입자의 IP 주소였다. 신화그룹 펜트하우스, 서버실. 그가 쥐새끼처럼 얕보던 한유진, 그리고 그녀와 한패가 된 강태준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개자식들이. 박진우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청소팀을 보내. 신화 펜트하우스로. 놈들이 그 파일을 열어보기 전에 서버째로 날려버려. 그리고 한유진. 그녀는 반드시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한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게 생긴 도박꾼의 광기 어린 비명이었다.
신화 펜트하우스. 다운로드가 70%를 넘어서고 있었다. 조금만 더. 한유진이 중얼거렸다. 그때 강태준의 개인 비서에게서 다급한 무전이 날아들었다. 회장님 비상입니다. 로비 보안이 뚫렸습니다. 신원 미상의 괴한 10여 명이 엘리베이터를 무력화하고 펜트하우스로 강제 진입 중입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CEO에서 전사로 바뀌었다. 그는 집무실 벽에 숨겨진 패널을 열었다. 그곳에는 비상무기와 방탄조끼가 있었다. 보안팀 전원 집무실 앞으로 코드, 레드 방어 태세. 그는 방탄조끼를 걸치며 한유진에게 소리쳤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운로드를 멈추지 마. 집무실 문이 강철로 봉쇄되었다. 1분. 1분만 더 버텨주세요. 한유진이 외쳤다. 밖에서 쿵쿵 하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가 보낸 청소팀이 휴대용 공성망치로 방화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자신의 정예 보안팀원들과 함께 문을 겨누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생존을 건 전투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마침내 방화문이 뜯겨져 나갔다. 검은색 전술 장비를 입은 괴한들이 연막탄과 함께 집무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강태준의 보안팀도 즉각 응사했다.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총성과 섬광으로 가득 찬 전쟁터가 되었다. 강태준은 엄폐물 뒤에서 정확하게 적을 조준했다. 그의 차가운 피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한유진은 등 뒤에서 벌어지는 총격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98%, 99%. 바로 그때 괴한 중 하나가 방어선을 뚫고 그녀가 있는 서버 쪽으로 달려들었다. 안돼. 강태준이 그를 발견하고 몸을 날렸다. 괴한이 한유진을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강태준이 그를 덮쳤고 두 남자는 서버의 귀로 굴렀다. 탕 총성이 울렸다. 한유진은 비명을 질렀다. 강태준의 어깨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한 채 괴한의 목을 부러뜨렸다. 그 순간 한유진의 모니터에 다운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뽑아들었다. 모든 전투가 멈췄다. 강태준의 보안팀이 생존한 괴한들을 모두 제압했다. 한유진은 피를 흘리는 강태준에게 달려갔다. 태준 씨 괜찮아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대표님이 아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강태준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USB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거 잡았나? 한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그녀는 그의 어깨를 지혈하며 울었다. 박진우의 검은 계획,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USB 안에 담겨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총격전이 벌어진 지 나흘이 지났다. 그날의 혈흔은 전문 청소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더욱 짙게 깔려 있었다. 강태준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총알은 다행히 뼈를 비껴갔지만 그의 오른팔은 깁스를 한 채 검은색 슬링에 매달려 있었다. 얼음 요새의 무적 신화에 처음으로 생긴 가시적인 틈이었다. 그가 입은 부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박진우의 반격이었다. 그날 밤 박진우의 청소팀이 전원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제히 단순 강도 사건이라며 입을 맞췄다. 그들의 배후에 있는 김 의원의 정치적 압력은 경찰 수사를 교묘하게 방해했다. 박진우는 한유진이 확보한 USB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증거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화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였다. 박진우는 자신이 매수한 소액 주주연대를 앞세워 경영진 불신임 및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긴급 안건을 상정했다. 그는 강태준의 스캔들과 의문의 총격 사건까지 거론하며 그의 경영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여론을 선동했다. 박진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과 위임장을 동원해 이 자리에서 강태준을 끌어내리고 신화를 통째로 삼킬 작정이었다. 대강당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이세기의 대결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태준은 왼손만으로 넥타이를 고쳐 맨체 창백하지만 굳건한 얼굴로 단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 보통은 비어있던 배우자석에는 한유진이 일신그룹의 부사장이자 주주대표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거대한 논란의 중심이었다. 박진우 회장이 의기양양하게 연단에 섰다. 그는 동정과 우려가 가득한 위선적인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신화그룹이 위대한 기업이 지금 한 사람의 독단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회사의 딸을 협박해 결혼하고 급기야는 사적인 총격전에까지 휘말려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강태준 회장은 더 이상 신화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신화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준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동은 강력했다. 이미 포섭된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중립적인 투자자들조차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의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해임안 표결을 선언하려 했다. 잠시만요, 의장님. 바로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진우는 그녀를 비웃었다. 감히 저 여자가 뭘 어쩌겠다고. 울면서 남편을 변호라도 하려는 건가.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일신그룹 부사장 한유진이라는 명패 앞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박진우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박진우 회장님, 신화그룹의 경영 능력 상실을 논하기 전에 본인의 자격부터 증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우의 미소가 굳어졌다. 무슨 헛소리를. 한유진은 그를 무시하고 대강당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저는 오늘 신화그룹의 주주이자 박진우 회장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일신그룹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크린이 켜졌다. 처음 나타난 것은 테라바이오 솔루션즈의 로고였다. 박 회장님은 이 유령 회사를 이용해 일신그룹의 협력업체들을 고의로 파산시켰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수백 개의 계좌 이체 내역이 떴다. 그리고 그 동일한 유령 회사로 신화그룹의 바이오 프로젝트 RD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셨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저건. 저건 조작된 거라고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한유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고 단호해졌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 목숨을 걸고 다운로드했던 바로 그 파일 박진우의 비밀 장부를 열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시죠. 스크린에는 세탁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스위스 계좌와 그 돈이 다시 흘러 들어온 한국의 한 재단 이름이 떴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이자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타났다.
박 회장님은 횡령한 자금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그 대가로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의 독점권을 따내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신화를 무너뜨리려 한 진짜 이유입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연결되었다. 스크린에는 송도, 파이널, 약정서, PDF라는 제목의 박진우와 김 의원 간의 뒷거래가 적힌이면 계약서가 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정경유착비리 사건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박진우는 무대 위에서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저건 가짜야. 저 USB는 불법 해킹으로 얻은 증거야.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뒷배가 모든 것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다. 감히 누가 날 심판해. 경찰도, 검찰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심판 우리가 하지.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쏟아져 들어온 것은 경찰이나 일반 검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정예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을 이끌고 들어온 것은 부상당한 팔을 슬링에 맨 채 그들을 안내한 강태준이었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박진우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박진우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당신이 불법적인 증거라고 주장한 그 USB. 나는 그날 밤 원본을 즉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그리고 오늘 신화그룹은 이 모든 범죄의 피해자로서 박진우 회장과 관련자 전원을 공식 고발한다. 한유진이 폭로를 맡았다면 강태준은 집행을 준비했다. 그가 총을 맞고 쓰러졌던 그 순간에도 그의 왼손은 이미 검찰총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박진우의 정치적 방패막이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칼, 즉 중앙수사부를 움직였다. 박진우가 주주총회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고 발악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그를 체포하도록 판을 짰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연단으로 쏟아져 올라와 비명을 지르는 박진우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건화나 강태준, 한유진, 이 개자식들아. 그의 욕설은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묻혔다. 한때 재계를 호령했던 거물은 그렇게 초라한 범죄자로 끌려나갔다. 대강당은 충격과 혼돈에 빠졌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광경을 목격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헤이만은 자연스럽게 폐기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한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후들거렸다. 강태준이 부상당하지 않은 왼팔로 그녀의 흔들리는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긴 전쟁이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끝났다. 임시 주주총회는 전설이 되었다. 한유진의 냉철한 폭로와 강태준의 결정적인 집행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격으로 기록되었다. 박진우 회장과 그와 결탁한 김 의원의 체포는 송도 스마트시티 게이트라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서막에 불과했다. 화영그룹은 리더를 잃고 내부 비리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180도 태세를 전환했다. 얼음 요새에 인질 신부라 조롱받던 한유진은 순식간에 재계의 잔다르크 천재 전략가로 추앙받았다. 그녀와 강태준의 이야기는 비정한 거래가 아닌 공동의 적에 맞서 승리한 파워 커플의 서사로 재탄생했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박진우의 몰락과 함께 폭등했고 강태준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일주일 뒤 한유진은 아버지 한 회장의 병실을 찾았다. 한 회장은 총격전이 벌어진 그날 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아직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맑은 정신으로 병실 TV를 통해 딸이 주주총회에서 벌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그가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온실 속 화초를 대하는 연민이 없었다. 오직 경외감과 깊은 미안함만이 담겨 있었다. 유진아, 그의 쉰 목소리가 딸을 불렀다. 내가 어리석었다. 너의 날개를 꺾어두고 너를 지킨다고 착각했어. 한유진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일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흔들림 없는 강철의 심지가 밝혀 있었다. 일신그룹은 그렇게 명예를 되찾았고 새로운 리더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박진우는 구속되었고 일씨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한유진과 강태준을 묶어두었던 유일한 이유, 바로 그 계약만이 남았다. 그들의 계약 기간은 2년이었지만 계약의 전제 조건이었던 일신의 위기가 소멸된 이상 이 계약은 사실상 만료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볼모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는 숨막힐 듯이 조용했다. 전쟁 지휘 본부였던 강태준의 집무실은 다시 차가운 서재로 돌아왔고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 대신 서울의 야경만이 비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부상당한 팔을 슬링에 매단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총성이 멎은 후 찾아온 이 고요함이 그는 낯설었다. 아니 두려웠다. 한유진이 그의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그 결혼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강태준 씨, 그녀는 그를 회장님이나 대표님이 아닌 그의 이름으로 불렀다. 강태준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심장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떠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한유진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일씨는 구했고 박진우는 무너졌어요. 이 계약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이제 그녀는 그녀의 자리로 일신그룹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고 저도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문을 향해 몇 걸음 옮겼을 때였다. 가지마. 강태준의 부상당하지 않은 왼손이 그녀의 팔목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절박했다. 그 얼음 요새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보인 균열이었다. 한유진이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냉혈한 CEO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상실의 두려움에 휩싸인 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계약은 끝났겠지. 그가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계약은 일신을 구하기 위한 거래였으니까. 하지만 나는 아니야. 그는 그녀의 팔을 놓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밤 자신을 노려보던 그녀의 당당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던 그 지성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나를 냉혈한이라고 불렀지. 틀린 말은 아니었어. 내 세상은 무감각하고 지루했으니까.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었고 예측 가능했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을 향했다.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한유진. 당신은 내 얼음 요새에 불을 지른 유일한 사람이야. 당신의 지성, 당신의 용기, 당신은 나를
매혹시켰어. 그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매혹. 제목뿐이었던 그 감정이 그의 입을 통해 고백으로 터져 나왔다. 내가 당신을 보호했다고 생각하나 하니 내가 당신에게 구원받은 거야. 당신 없이는 나는 다시 그 공허하고 차가운 껍데기로 돌아가야 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으로 가져갔다. 부상당한 어깨의 고통보다 더 생생한 고동이 느껴졌다. 한유진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증오하며 결혼했다. 그를 이용해 복수하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다. 위기의 순간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을 막아서던 그의 등, 총격전 속에서 자신을 향해 몸을 날렸던 그의 희생. 그는 그녀의 지성을 존중해준 유일한 남자였고 그녀의 전략을 믿어준 유일한 파트너였다. 그녀는 냉혹한 포식자의 소굴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완전한 안전함과 존중을 느꼈다. 태준 씨, 그녀가 그의 상처 입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서로를 마주보게 된 두 영혼의 안도감이었다. 강태준이 그녀를 부상당하지 않은 팔로 힘껏 끌어안았다. 첫 번째 계약은 끝났어, 유진. 그러니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줘.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종이 따위는 필요 없어. 기한도 조건도 없는 계약. 내 남은 생을 당신의 파트너로 살겠다는 계약 말이야. 한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결혼식 날의 차가운 입맞춤도 위기 극복을 위한 연기도 아니었다. 두 개의 강인한 영혼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뜨겁고 진실된 서약이었다. 6개월 뒤 일신그룹의 경영 정상화 기념식이 열렸다. 건강을 회복한 한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고 단상 위에는 새로운 회장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연설은 간결했지만 힘이 넘쳤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객석의 가장 앞줄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가장 먼저 박수를 쳤다. 오른쪽 어깨에는 말끔한 슈트 위로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남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단상의 아내만을 향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재계를 정복한 파워 커플이라 불렀다. 강태준과 한유진. 그들은 강제로 시작된 인연 속에서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유일한 구원이 되었다. 얼음 요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두 명의 전략가가 함께 미래를 그리는 따뜻한 집이 되었다.